두 번째 시간이죠. 좀 더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처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아마 95년쯤 4년, 5년에 최초에 교정 세미나의 발표 토론자였어요. 근데 발표의 논문도 함께 쓰게 됐었는데요. 주제는 작업과 직업 훈련에 관한 거였어요. 당시에 모든 논문들을 아마 다 본 것 같아요. 책자에 있는 거, 칼럼들, 논문들, 에세이. 그런데 어쩌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몰라요. 보다 더 과학, 대규모의, 이런 대규모의 시설에 보다 첨단 어떤 산업의 도입에, 근데 사실은 대규모란 것도 그렇고 첨단의 어떤 직종들이라는 걸 교도소 내에서의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해낼 수 있는 거, 중간 단계에서의 조립도 좋고 마무리 단계에서의 포장도 좋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건 작업이고 직업 훈련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몇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제가 있던 당시의 교도소가 광주교도소였는데 무기수 장기수들이 참 많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쓰러져가는 전통 공예 같은 걸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걸 연계지어서 만약에 문화관광부 같으면 그런 장인들을 교도소에 투입한다. 그러면 그 장인들도 대단히 자랑스러워할 거고 지금은 그런 장인들이 후계자 양성하기가 어렵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잘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기수 장기수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런 기술도 전수하고 더불어 우리의 전통 공예들 같은 건 개성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상품화한다면 창업도 나가 살 수 있고 또 안에서 그 물건들을 소규모화로 만들 아주 그 미니멀라이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통 공예 전시장 같은 데서 판매장 같은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더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지역에 갔더니 두 군데를 갔어요. 일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해남에 가면 옥매산이라고 있어요. 옥돌 공예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가서 보니 전부 사양 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서 보면 옥돌 공예들이라고 하는 녹색에 반짝거리는 옥돌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그때 그 당시 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파키스탄 같은 데였던 수입품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전통 공예는 옥돌 공예는 어디로 가버리는가? 그 장인들은 그 기술들을 누구에게 전승하는가?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봤죠. 담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나무의 어떤 산지예요. 예전에는 아주 큰 장이 섰던 관방천 그릇. 거의 담양읍에 흐르는 큰 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대나무를 구입하러 온 대나무 제품을 구입하러 온 상인들이 다 몰려들던 아주 큰 장이 서던 곳인데 가서 보니까 사양화도 됐죠. 물론 다른 어떤 재질들 소재들로 만든 그런 물건들이 많았고 많이 이제 나왔었으니까 이제 대나무가 사양 산업화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용이 많이 판매가 될 텐데 그 중에 있는 85% 정도가 전부 중국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교정에서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처우 프로그램으로. 한 번도 무기수 장기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거든요. 무기수 장기수만을 위한. 그래서 죽세공, 옥돌공예 그리고 3D 직종 관련의 기능공 양성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양화되는 지역별 전통 공예의 계승을 위한 기능공 양성, 장인의 양성, 그리고 사회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직종의 개발 투입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가석방 예정자의 적극적 활용 및 사회적 처우 확대라는 부. 가석방 예정자로 활용한 주말 농장 등을 운영해 본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천안랜드에서도 근무해 보면은 주변에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임대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곳에 김치 공장 같은 걸 만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각 지방 교도소에 있는 곳에서 배추나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교통 입지 조건이 좋은 천안 같은 데 납품을 해서 김치 공장을 한다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관용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관에서 만든 제품들은 가능하면 민영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을, 민업을 압박하지 말라. 그러니 관용 제품은 관공서에서 먼저 사용해라 그러는데 지금 있는 공주 같은 데서는 고추장 된장을 만들어요. 그걸 소년원, 소년교도소, 일반교도소 관련 법무부 산하기관이 납품하기도 바빠요. 물량이 늘 부족할 만큼.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경우는 외부 통근이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전부 5급에 분류심사의 5급 개방작업자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는 가석방자들에 대해서는 주말마다 그런 가석방 예정자들은 기후 같은 걸, 기후 제도를 확대해서 사회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효과도 가져올까요? 우리 사회에서 거부감 없이 수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천안교도소에 있을 때는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돼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 한국어 뭐 이런 것들 뗐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뭔가 일반 교도소들도 애절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기초 소양 교육반 등을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처우 프로그램. 특히 지금은 등급별 교도소이기 때문에 S4와 S3와 S4 정도. S4에는 주된 교육으로 그런 어떤 기초 소양 교육, 애절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저 이호주 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레크레이션 교육반 같은 것들도 안에서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성 질환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에 또 우리 사물놀이 같은 부분들을 도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취업 알선 정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고용산업부 같은 거죠. 상공회의소 등에 관련한 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사회 내 지역사회 관련하고 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직종에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 기술은 어떤 기술 교육이 필요한지 소위 그래서 그게 맞게 직업훈련과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도 기여하게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만약에 수익이 있다면 피해자 보상도 가능할 거고 개인에게는 자활에 소위 사회 정책을 위한 자금으로도 정착금에
소위 우리는 사회정착금 그러는데 출소 후 사회정착금 준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련성도 약하고 지방 특히 뭐 지방노동청, 상공회의소 등 무엇 그런 부분에 교정이 적극적으로 함께 지역사회 그게 지역사회 교정이고 사회 재통합의 이념들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용자들이 1,500에서 1,650명이면 그 숫자 그대로가 다 노동력이잖아요. 안에서 일을 다 시키는데 자 출소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거의 100% 가까운 숫자 90% 이상의 숫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하든 만기 출소하든 본국으로 추방되는 시기.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 많은 다양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말을 할 줄 알아. 우리 전통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했어. 그리고 우리가 케어를 잘 하는 거죠. 굉장히 고마워해요. 방글라데시나 뭐 몇 개 국가들의 그 대사관에서는 와서 물론 출소할 때 데려가야 되잖아요. 대사관에서 와서 항상 고맙다고 하는 게 본국에서 일한 것보다 대한민국에 죄를 지어서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 때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부 통금 자금 같은 데 나가면은 뭐 하루에 한 1, 2년 있으면 1,000만 원쯤 가지고 나간다. 이건 굉장히 큰 돈이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책에 이걸 반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북경과 서둘러서 했던 게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이제 우리 교민회가 있는 거예요. 또 중국은 북경에 있고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와서 나하고 업무 협약을 하자. 그래서 출소하는 그 나라 수용자들을 그 본국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의 기업에 취업시키면 어떻겠느냐.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생산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노사 문제들이 같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근데 늘 지속적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정의 특성상 사고가 먼저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표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나요? 퇴직 때 후배들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늘 공무원들은 배를 항구에 묶어두고 싶어 한다. 조금만 풍랑만 있어도 책임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배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데요? 그렇죠?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던 물고기를 잡아오던 움직여야 되잖아요. 물자를 운송시키든. 그래서 조그만 풍랑에도 배를 묶어두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교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관리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또 국민들의 시선이 무섭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늘 너무 느슨하고 온정적이고 그리고 나서 책임도 안 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일을 못하는 거죠. 처우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장애우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용어 바뀌었나요? 그 말 정도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확대해서
그러한 장애 등급이나 그런 유형을 고려한 취업,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움직이는 어떤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제조업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 그랬을 때 바로 연계시킨다면 이중을 어렵잖아요. 그냥 출소해도 어려운데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정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도소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과 연계 작업. 출소해도 바로 거기가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어떤 그런 처우 확대나 적극적으로 출소 후에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과제들이 필요하겠다. 이제 조금 교정의 미래라고 한다면은 원상회복적 사법, 소위 피해자까지 고려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용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역사회의 어떤 화해, 지역사회에서의 또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정의 이게 원상회복적 사법들의 의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정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교정에서 시도해 봤던 게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변화하려면, 범죄인들에게 변화하려면 반성이라고 하는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이 없다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에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해봤던 시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굿 네이버스 프로젝트 그랬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 이웃이다. 리스타트 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그러려면은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원상회복적 사법에 의한 교정, 피해자에게 편지 쓰기, 또는 피해자가 직접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상의 피해자에게 용서 구하기.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가장 미안한 분과 존경하는 분에게 편지 쓰기. 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면 정말 교정이 그 교정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방법들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치료적 사법들. 치료적 사법, 교정에서 약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치료적 사법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의료 모델로, 처벌 모델에서 사회복지 모델로 옮겨오는데 처음에 이제 의료 모델들. 얘는 환자야. 그러니 치료를 받아야 돼. 어떤 강제성에 의한 강제적인 어떤 변화를 도모했던 의료 모델들. 물론 이념은 사회복지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발성이 기초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과 달리 치료적 사법은 뭐냐면 지원, 원조 이런 쪽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인데 치료적 사법 같은 거 이런 거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 조건부 선고유예. 교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약사범을 가석방을 내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마약을 에 대한 상습성이라보다는 조금만 치료하면 괜찮을 사람들. 그렇다면 치료 조건부 가석방을 붙여주면 어떨까? 가석방 기간 동안에 마약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취업 조건부 가석방 같은 걸 도입해서 운영해 본다면 보다 원상회복적 사법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료를 한번 바꿔볼까요? 페이퍼에 정리한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교정의 발전. 소위 교정의 발전이라면 교정교화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재범을 안 하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서. 근데 그걸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분류심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처우는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스스로의 변화와 준비, 이게 교정의 가장 핵심적인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마디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하나는 내부의 체계성 확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화의 문제. 두 번째는 처우 프로그램에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A부와의 관계성 강화. A부와의 관계성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부족한 전문성을 보다 더 지원받고 확보하는 것. 부족한 자원을 보다 더 잘 확보하는 것. 그걸 연계를 통해서 또 지역의 자원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원을 외부와의 관련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기여하고 본인도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입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 지역사회와의 보상, 화해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교정교화를 기능을 제고하는 거고 교정의 발전이고, 이 부분이 분류심사라고 하는 기능의 강화, 분류심사의 역할과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어떤 관련성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서 분류심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 설명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